쉽게 얘기하면은 큰 문제가 있을 때에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큰 일이 있어서 소방차가 와 불을 끄는 게 아니라 소방차가 항시 옆에 대기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앞서 1부에서 여기까지 하다가 영상이 끊긴 줄 모르고 계속 끝까지 얘기를 했어요. 한 2배 정도 더 얘기를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영상이 꺼져가지고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어, 그냥 1부만 올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지금 2부를 올립니다. 일부러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을 이어가서 앞서 1부에서 했던 얘기의 핵심적인 얘기로 이제 점차 들어가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급할 때만 찾던 소방차를 항시 옆에 대기해 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과거에는 불조심을 했었는데 이제는 별로 불조심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해도 불장난을 쳐도 옆에서 소방차가 있기 때문에 불을 꺼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옛날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하던 놀이가 이제는 점점 그 규모가 커져서 혹시나 잘못하면 예전 같으면 집 홀라당 다 태워먹는다, 산 홀라당 다 태워먹는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던 그런 어떤 암묵적인 그 서로 간의 조심성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소방차 와서 불을 꺼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방차가 안 보이네? 이러면 조심해야지가 아니고 소방차가 안 보이네? 불안하네? 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소방차라는 건 최종 대부자인 중앙은행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안이해진 것이죠. 그래서 부채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방차가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했고 고개를 돌려보는데 소방차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깜짝 놀란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지금 작업들이 잘못하면 홀라당 우리 집을 다 태워먹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하락장에서의 핵심적인 이슈가 그것을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게 그 저변에 매우 중요하게 깔려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그 기술주 실적에 의해서 폭락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위험자산 전 영역이 다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말이죠. 이제는 채권, 그것도 채권 중에서도 장기채는 안전자산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게 사실 제가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서 제일 신기하게 느꼈던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년물, 30년물 국채는 금리가 꽤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왜 이럴까요? 위험자산이 다 떨어진 거 오케이. 그런 일은 많이 있으니까 위험자산 떨어질 수 있어. 그럼 위험자산이 떨어지면 안전자산 올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금융위기는 아니니까 채권도 떨어지고 달러만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뭐냐면 돈은 너무 많이 풀었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인플레 인정 안 하지만 실질적인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채권 투자자들은 장기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그 현재의 상황들이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그러나 지금 너무 좋으니까 그냥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여기서 이런 해석을 하느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실적이 발표돼서 주가 빠졌던 브로드컴이라든가 그동안의 엔비디아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이라든가 실적과 미래 전망이 나쁜가요? 아니 전년 대비 막 5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겁니다. 이 기업들 자체의 실적은 매우 뛰어난 실적을 보여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앞서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국은 뭐냐면 와 정말 잘한다면서 너무 훌륭해, 저기 너무 잘해, 우리 투자하자 해서 투자했는데 뭐냐면 서로 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끼리 저 회사 너무 잘하지, 그래 멋져, 대단해, 대단할 거야,
이 속도 봐. 영업이익률 봐. 총이익률 봐. 얼마나 대단해. 정말 대단하지? 대단해. 맞아, 맞아, 맞아. 이러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꽤나 멀리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딱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주가는 충분히 쭉 올려놨어요. 왜냐면 너희들 좋을 거니까. 쭉 올려놨는데 딱 돌아보니까 실적이 왜 그거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브로드컴이 앞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 꽤 많이 늘어났는데 정확하게 얼마나 늘어날지 정확히 얘기할 수 없어요.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톤이거든요. 이번 실적 발표는. 그런데 뭐야? 이 정도 못하는 거야? 제가 예전에도 탐방을 갔는데 옛날 일인데 같이 간 친구가 그 주식을 꽤나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이렇게 되시는 거 맞죠?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되셔야 할 거죠? 이런 톤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게 보유 편향이 앞으로 회사의 미래상을 강요하는구나. 근데 그 회사 사람들은 그나마 좀 양심적이어가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됩니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좋아요. 잘 될 거예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회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런 건 고려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영역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 주식을 샘플링만 했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고 갖고는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탐방을 했던 건데 근데 그 주식에 목을 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목을 매더군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저는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봤던 탐방 자리에서의 그 장면이 최근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와 그 이후에 나타난 주가 흐름에서도 그런 일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너무 앞서가서 투자자들이 기업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이나 성장률이 막 50% 이상, 뭐 35% 이상, 심지어는 뭐 70% 이상 막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건 투자자로서 그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레버리지 상황으로 인해서 투자에 훨씬 더 용이한 상황을 맞이했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투자했고 또 투자했고 또 투자하다 보니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간 거죠. 사실은 여기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정이라는 것은 금리를 기준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금리가 떨어질 거로만 생각하니까 레버리지를 창출시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해서 쭉 밀어붙여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형성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브로드컴을 변호하는 건 아니고 브로드컴, 엔비디아 다 기술주들, AI 관련주들 실적은 매우 뛰어납니다. 문제는 주가가 너무 빨리 멀리 많이 갔기 때문인 거죠. 지금 그 브로드컴의 포워드 기준으로 그 이익 대 배수를 따져보면 대략 50배 내외 정도가 나옵니다. 이익이 조금 더 빠르게 간다면 그리고 좀 더 많이 올라간다면 50배 언더로 떨어지겠습니다만은 자, 그럼 50배는 금리로 따지면 몇 퍼센트 금리인가요? 현재 내가 50배의 주식을 사면 나는 얼마 만에 원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얼마? 50년 만이잖아요. 50년 만에 원전을 회복한다는 건 한 해에 2%씩 수익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금리 상황은요. 지금 실질 금리 상황은 떨어졌지만 아직도 3.5% 정도까지밖에 밑단이 안 내려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를 프라이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가격 실적이 더 높아지면 50이 25로 떨어질 거니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금리도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니까 하고 예상해서 우리가 기준점이 되는 금리 수익률이 급하게 떨어지니 이거 조금 많이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오늘 금리 수익률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도달하니까 이쪽에서 많이 줬던 연 2%짜리 PER 배수가 부담됐다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이 부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하고 할 때 정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설명회 때마다의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럼 당신들은 매트릭스 투자자문은 투자할 때 지금 미국 주식 안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미국 주식 훌륭합니다. 거버넌스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그러나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폭락하게 되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그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종목들이 눈에 잘 안 띄는군요. 라는 게 저의 일관적인 대답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근데 이런 뭐 가치 투자적인 이 성향이 되게 가끔 이런 느낌 드는 거야. 고리타분한 것처럼 느껴지나? 이런 느낌도 조금 저는 요즘은 가끔씩 좀 받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큰 거시적인 금리 얘기를 했고, 제가 초반에 이제 일부에서 거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거시적인 얘기를 했다고 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나의 밸류에이션 위치가 무엇인가고, 나의 밸류에이션 위치를 정해주는 건 금리입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밸류에이션의 합당함, 적정성은 그 기준자는 금리예요. 금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그래서 그 금리 지금 얘기를 드렸던 거고, 또 하나 이제 조금 그 상황이 조금 애매한 사항들이 지금 미국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연준의 그 금리 인하 때의 발표들을 보면 굉장히 매파적일 거야라는 예상을 깨고 비둘기적이었는데요. 많이 비둘기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준이 단기 채권을 사주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준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 중에 앰플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앰플 뒷단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 Reserve Management Purchase라는 건데요. 이거가 뭐냐면 단기 재정증권을 매입해 주겠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단기물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그래서 단기물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은 잘 아시겠는데, 지준부리, 즉 연준의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그 예금 지준부리와 시중 유동성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중 유동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준부리가 금리가 지금 여기 시중 금리보다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돈은 수익률이 높은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준부리가 높으면 돈이 어디로 갑니까? 돈이 연준 지준부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단기물을 넣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어차피 쓸 돈이 아니면. 그 말인즉슨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인가요? 시중의 유동성이 남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남으니까. 자, 근데 지준부리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 금리가 높은 거잖아요. 지금 유동성을 쓸 때 돈을 주고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자 돈을 주고 돈을 써야.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연준이 이번 FOMC에서 단기 유동성을 공급해 주겠다 그랬어요. TV를 사주고 채권을 사고 현금을 뿌리면서. 이 말인즉슨 단기 유동성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앞서 소방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준은 옆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품는 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채를 쓰는 것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투자를 하고 자산에 또 투자하고 하는 이 문화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잘못하다 정말 큰 불이 나면은 소방차 한두 대로 못 막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소방차가 댐에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더 뭐랄까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불장난을 조심해서 해야죠. 그렇죠? 불장난을 조심해서 하고 꼭 필요할 때만 소방차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소방차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서 불장난을 점점 키우면 나중에는 소방차로도 못 막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소방차가 살짝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불을 꺼주고 있는 개념인 거예요. 단기 물 채권을 사서 단기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 일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의 어떤 현재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대단히 튼튼하고 좋으냐라고 얘기할 때 아니 어떻게 좀 하다 보면 장기 유동성이 좀 마를 수도 있고 한데 이로 인해서 갑자기 금융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사전 차단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좋은 모습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이게 일종의 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는데 언제든지 도와줄 거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면 도와줄 거니까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그 RMP 앞서 그 지급준비금 관리 매입을 월 400억 달러 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실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1월까지 한 550억 정도까지도 할 거고요. 계속 이렇게 그 유동성 공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원칙으로 좀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원칙으로 돌아가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최소한 내가 이 돈을 이 기업에 투자할 때 나는 몇 년의 원전을 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폭락이 옆에 그 폭락을 했지만 옆에 소방차가 있습니다. 소방차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폭락이 연속된다? 네, 소방차가 올 겁니다. 응급 앰뷸런스도 올 거고요. 그래서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뭐 이렇게 패닉에 빠지거나 이러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거버넌스가 너무 좋고 주식을 먼저 걱정하기 때문에 큰 폭의 폭락이 나오면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게 미국 주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도 떨어진 걸 제가 폭락이라고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니 사상 최고점에서 한번 크게 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거 아니죠. 올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서 폭락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때는 있었습니다. 4월 달이었죠. 트럼프가 관세를 들고 나왔을 때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밸류에이션 측정하면서 이거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가지고 이거는 30배 온도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4월달 미국 시장 폭락했을 때 제 영상을 찾아보면 그 증거는 남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에 빠진다면 미국 기업들은 훌륭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셔도 됩니다. 근데 약간의 조정, 약간의 하락을 매수로 대응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조금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넉넉하게 가격 매력이 생겼을 때 접근하시는 그런 식의 방법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자, 원래 그 제가 준비했던 2부는 이거하고 전혀 내용이 달랐어요. 근데 제가 한 1부 하고 나서 좀 쉬고 놀고 한 2시간 있다가 지금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라서 원래 예상했던 거하고는 좀 내용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마음이 조금 휘청휘청 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전히 소방차는 옆에 있다. 그리고 앞으로 연준은 당연히 금리를 내릴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고용 때문도 아니고 물가 때문도 아니고 성장 때문이다 라는 게 요즘 저의 생각입니다. 뭐냐고요? 지금 미국이 성장을 하려면 AI가 잘 돼야 되고 AI가 잘 되려면 자금 조달이 잘 돼야 되고 자금 조달이 잘 되려면 금융 환경이 완화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렇게 금리가 조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 계속 될 거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1부 때 아마 이 얘기는 안 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 재미난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 마감 때 미국이 이제 H200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팔기로 했고 아마 엔비디아 H200을 중국의 빅테크들이 살 것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찐닝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이제 독자 노선을 갈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쓸 리가 있냐 해가지고 이제 한번 논쟁이 또 붙었었는데 오늘 재미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뉴스인데요. 뭐냐면 중국이 H200을 안 쓰겠다라고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의 AI 차르인 데이비드 섹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칩을 거부하고 있다. 분명히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반도체 자립을 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H200에 대해서 워렌 상원의원은 절대 팔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엔비디아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서 우리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안 좋아진다라고 엔비디아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의외네요. H200까지 거부한다? 지금 뭐 블랙웰이라는 게 공급이 충분치 않으니 블랙웰을 달라고 하는 걸까? 줄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공급이 충분치 않아서 뭐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줄 서 있으니까 그거를 달라고 하는 걸까?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블랙웰과 그 H200의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H200은 이번에 쓰면 학습으로도 쓰고 나중에는 이걸 또 추론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수준 되는 GPU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중요한 AI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뭐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뭐 이런 회사들이라면 당연히 이걸 쓰고 싶을 거예요. 빠른 속도의 AI 캐치업을 위해서. 그런데 조금 이런 뉴스가 나와서 과연 이게 어떻게 풀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센드의 신형 버전이 930, 뭐 950, 뭐 970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쉽게 따라가기는 어려울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하락은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이제 TPU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조금 타격을 입게 된다. 단 메모리 업체들은 괜찮아요. 아니 아니 GPU, TPU, NPU, CPU 모두 이걸 풀 가동하려면 속도의 병목 지점 어디다? 네, 메모리다. 메모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AI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커지면 경쟁이 심화되더라도 우리의 메모리는 잘 팔릴 거다라는 거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뭐 전혀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같은 업종이니까. 네, 자 어느덧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자전거 그게 실패해가지고 지금 조금 약간 어떻게 할까 하는데 어쨌든 푹 쉬고 싶습니다. 제가 잠이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잠을 못 자서 좀 많이 피곤한 상황이라서 운동하고 먹고 자고 운동하고 먹고 자고로 주말을 좀 이렇게 체력을 좀 회복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휴식의 시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충분한 휴식 가지는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